자, 62페이지. 그 세 분은 벌써 친해지셨나 보네. 네. 자, 이제 부동산의 분류가 나와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이건 체크는 안 해도 되는데 그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지목의 종류라고 나와 있죠. 네, 그냥 듣기만 하면 돼. 이제 우리 지목이라는 소리 아시죠? 뭐 전, 답, 과수 뭐 등등등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지목에 따른 분류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용도에 따른 분류 해가지고 이제 아니 저기 양가로 2번에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분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월요일날 공법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때 이제 국계법이라고 또는 뭐 국토계획법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4개의 용도 지역으로 전 토지를 다 구분하고 있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계론에 이게 은근 좀 잘 나옵니다. 그래서 공법 시간에도 당연히 배우셨겠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크게 도시지역, 또 무슨 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막 고민한 척 하지 마. 거기 다 나오지 않았어요? 예. 뭘 고민한 척하고 대답을 해? 거기 나왔구만. 예. 농림지역, 또 무슨 지역?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는데 여기 좀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우리 학계론 시험에. 예. 자, 여기서 볼래요? 흔히 암기할 때는 도관농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무슨 농자? 도관농자. 그냥 읽어볼 거예요.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근데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토는 전부 다 이걸로 돼 있어요. 이거든. 근데 이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이 안 돼요. 딱 하나만 있어야 돼. 자, 앞전에 어떤 시험이 나왔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어쩌고저쩌고 OX. 틀렸죠? 지금 시험에 나왔던 그 지문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나온 것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도시지역에 포함된다 이 말이거든. 맞아 틀려? 틀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아무튼 이제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 여기서 세분화 시키는 것도 나중에는 지금 말고 나중에는 예. 도시지역은 거기 책에 다 나왔어요. 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나왔어요. 그래서 흔히 주상공록이라고 그래. 무슨 공록? 주상공록 이렇게. 다음에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보생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공법시험 배우는데 그게 우리 학계론에도 나오니까 이 용도지역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용도 지구 구역까지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용도지역이라고 표에 나와 있는 거 있죠? 별표 쳐놔. 용도지역은. 지금 당장 암기 안 해도 괜찮아요. 예. 대신에 그 표에 용도지역 별표 쳐놨죠? 그냥 다시 읽어볼 거예요. 도관농자 시작. 도관농자.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시작. 주상공록. 그다음 관리지역 보생계. 생계 됐습니다. 이제 63페이지 보니까 양가로 3번에 이제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가 근래 시험에서 지금 줄줄이 계속 지금 뜨고 있는 추세인데 자, 요거는 지금 어떤 걸 다룰 거냐면 똑같은 토지인데 그 토지에다가 인간이 콩을 심으면 밭이라고 그래요. 그 토지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감나무라든지 배나무라든지 복숭아 나무를 심으면 과수원이라고 그래. 몇 년 후에 나무를 다 걷어내고 형질 변경 허가 받아가지고 건물 지으면 택지라고 그래.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은 토지인데 인간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토지 이름이 달라진대요. 예, 그걸 지금 하려고 그래. 양가로 3번이. 그건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자 어디 볼까요? 토지의 분류 해가지고 맨 처음 첫 번째 우리 나와 있는 게 택지란 게 나와. 택지. 그리고 좀 이따 제가 한 장 넘겨서 책 체크해 줄 건데 부지란 말이 있어요. 먼저 들어볼게요. 택지는 주상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택지는 뭐다? 주상공. 택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현재 이용되고 있거나 지금 곧장 그렇게 이용 가능한 토지를 말해요. 그래서 택지는 한마디로 건축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한 토지를 택지라고 그래요. 그것만 체크하면 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정도만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도 좋아요. 동그라미 1번. 택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물을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이 완비된 토지를 말한다. 즉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주상공 밑줄. 앞으로 택지하면 뭐다?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 됐습니다.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넘기세요. 64페이지 넘겨놓고 칠판 다시 주목합니다. 근데 이 택지에다가 지금 당장은 건축이 안 되는 하천의 바닥 토지, 철도용 부지 이런 토지까지 전부 다 포괄적으로 포함한 개념을 부지라고 그래. 딱 한 줄만 나와 시험에. 우리 책 동그라미 부지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 보입니까? 동그라미 2번. 자, 중간에 가장 넓은 의미의 토지는 부지다 나왔습니까? 자,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다시 칠판 주목. 택지하고 부지하고 누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부지죠? 그렇죠? 그래서 딱 하나만, 한 줄만. 부지가 택지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썰렁한 소리긴 한데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가슴이 넓은 사람이다. 뭐 이런 말도 있기도 한데. 아이씨, 쎄하네. 됐어요. 됐고요. 네, 다음. 그 밑에 후보지 이행지는 이제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책에다 체크를 먼저 좀 하고 설명할게요. 자, 동그라미 1번 후보지 보이세요? 별표. 일단 밑줄. 후보지 땡땡 밑줄.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의 동그라미.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됐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별표, 이행지 별표. 이행지 별표. 이행지 땡땡. 택지간, 농지간, 임지간 용도가 변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밑줄 짝. 했어요? 자, 이제 볼게요. 자, 후보지 이행지란 말이 있어요. 후보지 이행지는 어떤 용도에서 어떤 용도로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 있는 토지를 후보지 또는 이행지다라고 하는데요. 책에는 이제 그림이 없으나 그냥 그림 그리지 말고 잠깐 주목하세요. 학계론에서는 크게 토지를 택지와 농지와 임지로 구분합니다. 택지, 농지, 임지로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예. 근데 택지를 세분화시키면 택지 안에는 아까 택지 주상공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택지는 뭐다? 주상공 이렇게. 그다음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수도. 택지하고 주택지하고 누가 더 광의 개념이죠? 택지가 큰 분류죠. 택지를 세분화시킨 게 주, 상, 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지, 농지, 임지는 큰 분류지 않습니까? 택지, 농지, 임지 큰 분류 속에서 상호 토지 이용이 바뀌어가는 거. 그걸 갖다가 후보지라고 그래. 뭘 한다? 후보지. 후보지는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후보지다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다음, 이행지는 택지 내에 주상공 있잖아요. 택지 내에서 주상공끼리, 농지 내에서 전답 과수원끼리 이렇게. 택지 내에서만, 농지 내에서만, 임지 내에서만 토지 이용이 바뀌어가는 걸 뭘 한다? 이행지. 예. 그리고 요거 잠깐 볼게요. 제가 전환이라는 용어하고 이행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거 가지고 오답을 주진 않습니다만은 그냥 한번 들어볼게요. 사전적인 의미로 검색을 해보면 전환이든 이행이든 별로 차이가 없어요. 바뀌어 감, 방향을 전환해서 감. 바뀐다 이 말이거든. 근데 약속된 용어야 시험에서. 이거 가지고 오답 안 줍니다. 큰 분류 속에서 바뀌는 게 뭡니까? 후보지는 전환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냥. 소분류 속에서 바뀌는 게 뭐죠? 이행지죠. 이행은 이행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약속했을 뿐 이런 거 가지고 오답을 주진 않는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잡아봅시다. 어디? 논에서 주택지로 바뀐 토지는 후보지일까요? 이행지일까요? 뭐다? 그럼 안 돼요. 후보지 이행지는 바뀌었다가 아니에요. 다시 해볼게요. 논에서 주택지로 바뀐 토지가 왜 후보지 이행지야? 그냥 주택지지. 안 그래요?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는 바뀌었다가 아니고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주택지로 바뀐 토지가 후보지 이행지 아니잖아. 그냥 주택지죠. 따라서 바뀌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다시 합니다. 논에서 주택지로 바뀌어 가고 있는 토지는 후보지 이행지. 그건 후보지예요. 왜냐면요. 이행지는 이 내에서만 움직여야 돼. 이 내에서만. 근데 얘는 결국은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후보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자, 이제 요즘 시험 추세가 뭘 이제 물어보냐면요. 자, 오늘 프린트물 5번 한번 풀어볼 거야, 이제. 5번. 후보지는 택지, 농지, 임지, 지역, 내에서 동그라미, 내에서 토지 이용이 바뀌어 가는 것을 말한다. OX. X입니다. 여기서 상호간이라고 맞거든요.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 바뀐다면 맞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핵심 키워드가 내에서라고 그랬죠. 이 말은 택지 지역 내에서만, 농지 지역 내에서만, 임지 지역 내에서만 토지 이용이 바뀐대. 그러니까 이거는 소분류 속에서 바뀌는 거니까 후보지다, 이행지다? 이행지다. 그렇게. 볼게요. 이렇게 체크했고요. 다음. 그 밑에 이제 보니까 이제 나지, 건부지, 공지가 나와요. 나지, 건부지, 공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용어 좀 먼저 들어볼게요. 칠판 주목합니다. 나지는 토지가 버섯대. 토지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게 나지예요. 자, 토지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게 그냥 뭐다? 나지. 나지는 지목이 대라고 못 박으면 안 돼요. 왜냐면 나대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학계론에서 말하는 나지는 그냥 나지예요. 지목이 대일 수도 있고 다른 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 정말 그게 나왔어요. 나지는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 OX, X예요. 다른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됐고. 그냥 나지일 뿐이야. 건부지는 토지 위에 건물이 붙어 있다. 건물이 붙어 있는 부지다에서 건부지라고 합니다. 무슨 지? 건부지. 자, 이제 여기서 개념 자체만 가지고는 요즘 안 물어보고 어떤 용어가 나오는데, 자, 봅니다. 현재 1층짜리 창고 건물을 쓰고 있거든, 이 건부지는. 근데 만약에 3층짜리 큰 건물을 만들려고 한다면 기존 건물을 뭐를 해야 돼? 철거를 해야 됩니까?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소요됩니까? 맞죠? 철거할 때는 비용도 발생합니까?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서 결국은 뭘 만들어 놓고, 나지를 만들어 놓고 다시 이용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나지는 지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권리적거리는 물건이 없어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건부지는 권리적거리는 건물이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시간도 비용도 발생하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건물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토지의 가치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그걸 갖다가 건부 감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뭐 발생한다? 건부 감가. 다음, 공지 개념 하나 더 하고 체크해 드릴게요. 공지는 빈 땅이랍니다. 한 필지가 이렇게 있어요. 한 필지가 한 1000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한 300평이 된대요. 근데 한 필지 전체에다 빼곡하게 건물을 지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인접 토지도 그렇게 해버리면 건물이 다 그냥 다 붙어 있으면 통풍도 전혀 안 될 뿐더러 불나면 홀라당 다 타버리겠죠. 그래서 옆에 토지에 있는 건물하고 이격을 시켜 놓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빈 땅을 만들어야 된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50%다 이 말은 건물의 바닥 면적이 이 토지의 절반만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요만큼만 건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땅이 비었습니까? 비었죠. 이런 토지를 뭐라 불러주냐면 공지라고 그래. 뭘 한다? 공지. 자, 근데 하나만 더 볼게요. 건폐율이 강화된다란 말이 있거든요. 나중에 용적률도 배우실 텐데 높이는 용적률이고, 건폐율이 강화된다는 것은 건물이 더 작아지게끔 눌러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건폐율이 강화된다는 것은 건물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숫자가 30으로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아까는 500제곱미터의 건물이 들어갔지만 이제는 몇 제곱미터만? 300제곱미터만 건물이 들어간대. 그러면 건폐율이 강화된다는 것은 건물이 작아지기 때문에 종전보다 공지 면적이 더 커지는 거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책 중간에 64페이지 동그라미 1번 밑줄만,
동그라미 1번 낮이 있죠? 밑줄. 낮이란 지상에 건물 등 시설물이 없는 토지까지만 밑줄. 나머지는 보지 마. 밑에 거는. 다음. 저 맨 밑에 동그라미 니은 있어. 니은. 니은. 건부지 지상물이란 말이 있어요. 자, 밑줄. 건부지의 지상물이 최유효 이용의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건물의 효용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가격이 저하되는데 이를 건부강가라고 한다. 건부강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됐어요? 다음. 이제 체크하면 안 돼. 오른쪽 페이지 디귿 읽어볼 텐데 체크하면 안 됩니다.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 잠깐만 여기 주목합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건물이 있어서 토지 가치가 감해졌네. 근데 65페이지 동그라미 디귿에는 어떤 용어가 보이죠? 두 번째 줄에 건부 밑줄 그으면 안 돼. 안 돼. 건부 증가 보이죠? 근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시험은 건부 강가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건부 증가 뭐 나온 적도 없어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아직 제대로 이렇게 공부할 준비도 기본 바탕도 안 깔렸는데 처음부터 건부 감가를 배우고 나서 반대말인 건부 증가도 같이 배우고 가겠다?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1, 2월 달은 있잖아요. 책에다 체크해 준 거 외에 나머지는 절대 복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질문도 하지 마. 질문도 하지 마. 무조건 책에다 체크해 놨던 거 위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부 강가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들어섰을 때 나중에 살짝 반대로 건부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살짝 얹어주고 가야지 지금부터 양쪽 다 보면 안 돼요. 알았죠? 지금 우리는 건부 뭐만 봤어요? 뭐만? 강가. 그러면 건부 증가는 보여 안 보여? 책에? 안 보인 거예요. 왜 안 보여? 밑줄 안 긋잖아.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됐어요. 동그라미 3번 공지 있죠? 체크해 놓으세요. 공지 땡땡. 건축법에서 대지, 한 필지,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공지라고 하며 자, 밑줄. 건폐율이 강화될수록 공지 면적은 넓어진다. 밑줄. 강화 동그라미, 넓어 동그라미. 그리고 전혀 의미는 없지만 그 강화 옆에 70%.60%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 건폐율이 70%에서 60%로 작아졌다. 즉 건물이 작아졌다 이거니까 전혀 의미 없는 숫자예요. 예. 건폐율이 뭐 되면 강화되면 공지 면적은 넓어진다, 좁아진다? 넓어진다. 그렇게. 반가 6번에 보니까 필지 획지 나와요. 필지 획지. 요거는 이제 그렇게 크게 책에다 체크하지 않아도 괜찮겠고 밑에 구분하는 표 있잖아요. 표 정도만 체크하고 칠판 주목하세요. 요거예요. 요거. 자, 이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1번, 2번, 3번. 지번이 3개가 있대. 지번. 3필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필지는 하나의 지번으로 이루어진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그래. 필지. 근데 1번 필지는 주택지고 2, 3번 필지는 상업지야. 그러면 토지 이용은 크게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2개죠? 2개의 획지라고 이야기해요. 됐어요. 필지는 지분을 말해. 몇 필지? 3필지. 획지는 토지 이용의 용도 단위를 말해. 2개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죠? 몇 개 획지? 2개의 획지. 됐어. 대신에 한마디만 해볼게요. 한마디만. 나중에 우리가 감정평가라는 부분을 배워요. 토지 가치를 평가하는 게 감정평가인데 토지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에서는 필지하고 획지하고 어떤 게 더 토지 가치 평가에 더 중요하겠어요? 필지, 획지. 한 필지가 얼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용도로 쓰고 있으니까 토지 가치가 얼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획지가 가치 평가할 때는 더 기준이 되겠죠? 됐어요. 넘기세요. 다음 66페이지 맨 상단에 동그라미 3번 있어요. 체크만요. 체크만. 그거는 3월 달에 강의를 해야 돼. 3월 달에. 네. 자, 다음 이제 방가로 7번에 법지 빈지가 가끔 나와요. 일단 우리 체크 먼저 하고 설명합시다. 동그라미 1번 법지 보입니까? 법지 문장 끝에 보니까 활용실익이 적은 토지란 말 보이나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여기서 동그라미라는 것은 색깔이 있는 펜으로 잘 보이게 체크해라 이거예요. 네. 다음 저기 밑에 동그라미 2번 굵은 것이 빈지 보일 거예요. 빈지. 빈지에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밑에 줄에 보니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은 토지란 말이 있어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은 토지.
자, 이제 칠판 볼게요. 칠판 보겠습니다. 여기 봅니다. 법지는 경사면의 토지가 법지예요. 요거. 그러면 경사면의 토지니까 아무튼 뭐 토지는 있으니까 소유권이란 건 인정이 되는데 경사도가 급하기 때문에 활용실익이 크게 쓰이기 시작했어요. 활용실익이 작은 토지를 그냥 법지라고 이야기해요. 다음 두 번째 빈지란 거는요. 해변가 단면을 잘라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썰물일 때는 물이 이만큼 차고요. 밀물일 때는 이만큼 찬대요. 여기를 나중에 이제 그 공시법 시간에 최대 만조이선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물이 만땅으로 찼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토지는 하루에 2번은 밀물 썰물 때문에 보이고 하루에 2번 안 보이거든요. 이거 토지를 인정 안 합니다. 토지는 여기서부터 인정돼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토지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10년 전의 이야기야. 우리나라 동해안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이랬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밀물이 차도 이만큼밖에 안 차. 그러면 이 부분의 토지는 공부상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부상에는 없어. 근데 항상 드러나 있습니까? 그러면 공부상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죠. 근데 항상 드러나 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팔아서 갖다 놓고 술도 팔고 그럴 수 있는 거죠. 활용실익이 있다, 없다? 있다. 자, 법지 소유권 인정되지만 활용실익이 없거나 적다. 빈지 활용실익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빈지를 잘못 오해해서 굉장히 빈티나는 토지? 가치 없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히려 빈지가 활용실익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자, 다음 이제 67페이지. 양가로 8번에 이제 맹지 대지가 나오는데 솔직히 맹지가 시험에 잘 나와. 근데 뭐 체크를 하세요. 동그라미 1번. 근데 맹지 틀려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자, 그냥 칠판 볼게요. 도로가 있는데요. A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A 토지는 한 필지의 어떤 면도 도로하고 인접해 있지 못하죠. 도로가 안 보인대. 그래서 맹지래요. 맹지. 건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끝. 잘 나오긴 잘 나와, 솔직히. 다음. 그 옆에 대지는 시험에 안 중요하니까 듣기만 하고 넘어가. 뭐냐, 그 대자가 있잖아요. 대자가 이 터대자가 아니고 지목대 터대자가 아니고 자루대자거든. 그래서 B 토지는 이렇게 생겼대. 이게 대지야. 자, 토지 그러니까 도로하고 붙어 있는 입구는 좁아. 근데 뒤로 가면서 넓어. 그래서 마치 이제 주머니 자루처럼 생겼다 해서 자루대자 해서 뭐라 한다? 대지. 그냥 듣고 넘기세요. 9번 포락지 선화지는 다 시험에 나왔어요. 자, 포락지. 영산강 강둑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강인데 여기에 27번지 지번이 있어. 이게 28번이고. 근데 작년 여름에 홍수가 나가지고 이게 무너져 버렸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냥 하천이 돼버렸네. 지적 공부상에는 이 토지 있죠. 실제 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포락지, 무너져 버린 토지, 포락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선화지. 선. 자가 선자에 선. 우리 하늘에 있는 선이 뭐가 있어요? 전선, 고압전선. 고압전선 하지 밑에 있는 토지에. 그걸 갖다가 선하지라고 해요. 선하지. 됐고. 공안지 별로 안 중요해요. 도심에 체크하지 마. 냅둬 그래요. 네, 시험에 나온 거는 맹지, 포락지, 선하지, 휴안지 이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냥 아무튼 공안지 들어볼게요. 도심의 토지인데 집가 상승만 노리고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 뭐 주차장으로 통상 쓰고 있고 이런 것들 됐고요. 유휴지, 바람직스럽지 못하게끔 놀리고 있는 토지. 됐고요. 휴안지는 시험에 나와요. 그 휴자가 휴가할 때 휴자예요. 휴식, 휴가. 휴안지 옆에다 인삼밭 써봐. 인삼밭. 인삼. 자, 인삼을 수확하고 나서 그 자리에다가 뭔가 작물을 또 심으면 안 자라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인삼이 땅에 양분을 싹 빨아먹어가지고 그러면 지력 회복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은 농사 지으면 안 되고요. 정상적으로 휴가를 줘야 되겠습니까? 그런 토지가 바로 휴안지야. 그러니까 휴안지하고 유유지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냥 바람직스럽지 못하게끔 농촌의 토지 같은 경우 방치하는 게 유유지고 휴안지는 방치하는 거야? 정상적으로 쉬게끔 하는 겁니다. 네, 그 정도만. 뭐 한 개지는 뭐 됐고요. 넘기세요. 아, 이제 68페이지 보니까 이제 주택의 분류가 나와요.
주택이 있는데요. 이제 건축법에서 이제 주택을 이렇게 분류를 한대요. 예. 그래서 단독주택이라는 게 있어. 단독주택.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있어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공법 시간에 다시 주택법 들어가면 다시 배웁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체크를 하는데 혹시 단독주택은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단독주택, 동그라미 2번 뭐라 나왔습니까? 다 중주택 이렇게 나왔어요. 동그라미 3번은 다 가구주택, 뭐 그다음에 이제 공간 이런 게 있는데 됐고요. 자 이제 다른 소리 안 하고 요거 하나만 갖고 이야기할게요. 다가구주택 보이시죠? 보이시죠? 몇 층 이하래? 3층. 몇 제곱미터 이하? 안 나왔나? 나왔는데? 660제곱미터 이하. 몇 세대 이하? 19세대 이하. 그리고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을 것. 자, 수도. 이제 우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개념을 좀 들어볼게요. 다 가구주택은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단독이죠? 근데 한 동의 건물에 19가족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단독이냐면요. 소유권자가 한 명이라서 그래요. 아파트 볼래요? 아파트는 한 동의 건물에 각 층별로, 호별로 다 구분 등기돼 있죠. 그럼 한 동의 건물에 아파트는 소유자가 많아 적어? 많죠. 그래서 공동이라고 그래. 그래서 한 개의 건물에 소유권자가 한 명이면 무슨 주택? 단독주택. 한 개의 건물에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면 공동주택. 그렇게 감 잡고 요거 하나만 요거 막 기억하고 나머지는 지금 손댈 필요 없어요. 책에다 체크만 좀 해줄게요. 어차피 공법 시간에 배울 거니까.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어디에 속한다? 단독. 다시. 다가구는 어디에 속한다? 단독. 됐습니다. 나머지는 왜 지금 이야기 안 하느냐. 그 뭔가 이유가 있어요. 뭔가 시험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딱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그걸 물어볼 문제가 나올 차례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다시 누구랑 누구랑 뭐다. 자, 시작. 다중주택, 다가주택은 단독주택이다. 됐습니다. 책에다가 체크 좀 몇 개 합시다. 자, 68페이지 보니까 그 동그라미 2번에 다중주택이 있습니까? 동그라미 3, 다중 동그라미.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어차피 배울 거지만. 디귿의 330제곱미터 동그라미. 3계층 동그라미. 했습니까? 다음 동그라미 3번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다가구 동그라미, 다가구. 자, 68페이지 동그라미 3번 굵은 글씨에 다가구 주택 있잖아요. 다가구. 거기 기역에 3계층 동그라미, 3계층 이하 동그라미. 니은의 660제곱미터 이하 동그라미. 디귿 19세대 동그라미. 다음 오른쪽에 공동주택 69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아파트 보이세요? 아파트 5계층 이상 동그라미. 5계층 이상. 연립주택 660제곱미터 초과란 말이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연립주택에 660제곱미터 초과. 4계층 이하 동그라미. 다세대 660제곱미터 이하 동그라미. 4계층 이하. 이렇게. 어디? 예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주택의 분류 중에서 공동주택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파트, 연립. 자, 누가 답이에요? 공동주택이 아닌 것은 몇 번? 그 답 나왔잖아. 나왔어. 몇 번? 다중주택이죠? 뭐 그 답이 나왔는데도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이 계시네. 69페이지 맨 밑에 문제. 자, 그래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무슨 주택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합격하기 힘들어요. 있잖아요. 수업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 돼. 자꾸 이 공부가 왜 처음에 공부할 때 좀 까칠한지 아세요? 왜냐면요. 낯선 용어들이 막 나오니까 까칠한 거야. 그러면 낯선 용어 흐름을 빨리 적응하려면 수업 시간에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머릿속에 가장 빨리 들어오는 것은 내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봤을 때 금방 가까워지는 거야. 금방. 예. 다시. 단독주택. 자, 다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무슨 주택에 속한다? 단독주택에 속한다. 이렇게. 그래요.
자, 이제 넘기시고요. 어디를 보냐면, 이제 부동산의 특성 할 거니까 76페이지. 76페이지 가볼 거예요. 자, 이제 항상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이 76페이지인데, 일단, 칠판 이쪽으로 옵니다. 네, 볼게요. 부동산의 특성에서 잠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자연적 특성을 인문적 특성이다라고도 이제 불러주고, 그다음에 경제적 특성을 본원적 특성이다라고 하고, 경제적 특성을 인문적 특성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일단 용어 정리 먼저 좀 하고 갈게요.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를 뭐라 불러주냐면 부동성이라 합니다. 자,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가 뭐다? 부동성, 동하지 않는다. 네. 자, 잠깐만.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이 토지를 못 움직이게끔 해서 안 움직이는 거 아니죠. 그죠?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원래부터 자연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나요? 그죠? 그걸 갖다 자연적 특성이라고 그래. 본원적 특성. 다음. 토지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토지는 뭐가 있다? 용도의 다양성, 수도. 아까 우리 후보지 이행기 들어봤죠? 이런 용도에서 이런 용도로 바꿔 쓰고, 저런 용도에서 저런 용도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들어봤단 말이에요. 용도의 다양성. 그러면 토지 스스로가 자기 용도를 다양하게 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인간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필요 목적에 의해서 다양하게 쓰는 거 맞죠? 그래서 경제적 특성이라고 그래. 다시.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시작. 앞으로 이제 인문이라는 소리가 잘 나올 거예요. 인문학 강의 들어보셨나요? 요즘 인문학 강의 유행이잖아요. 뭔지 아세요? 사람 사는 이야기야, 그냥.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 그게 인문학 강의예요. 그러면 앞으로 인문이라는 게 나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거다. 그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 스스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사람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뭔가 나타나는 특성이죠. 그래서 경제적 특성이다 또는 인문적 특성이다라고 하는데요. 시험은 철저하게 이것도 나오는데요. 요게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네.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한번 갈 텐데 책에 보니까 오른쪽 페이지에 지금 부동성 보이시죠? 77페이지에 그렇죠?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실래요? 79페이지 뭐 나옵니까? 부중성 나오죠? 이놈이 가장 시험이 중요한 놈이에요. 하나 더. 자, 그 다음에 80페이지 뭐 나와요? 영속성. 요 세 놈이 시험의 메인이에요. 메인. 그래서 일단은 제가 칠판에다가 큰 줄기를 판설해주고 최대가 정말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해줄 테니까 칠판에서 눈 떼지 말고 책 보지 말고 일단 칠판만 계속 보고 있어요. 요 세 놈 먼저 정리합시다. 세 놈. 요게 시험의 주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부동성이 나와. 부동성은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위치의 고정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파생 특성이 있는데 그중에 시험의 핵심 용어가 두 가지야. 일단은. 여기 여기 서구죠. 광산구가 있어요. 자, 콜라 파는 점포가 A, B가 있습니다. 사장이 같아요. 근데 오늘 서구 쪽에서 학교 행사들이 많이 있나 봐. 그래서 서구 쪽은 콜라가 한 20박스가 부족하네. 근데 광산구는 남어. 그러면 사장이 얼른 광산구 가게에 있는 점원한테 서구로 20박스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콜라는 이동이 가능합니까? 맞죠? 콜라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당장 콜라가 부족해도 남아도 두 지역에서 파는 콜라 가격은 똑같아요. 맞죠? 근데 토지는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아요. 서구하고 강산구하고 어느 지역이 더 살기 좋아요? 서구라고 해야지. 여기 서구니까. 근데 사실 어제 제가 광산구에서 수업했거든요. 광산구에서는 광산구가 더 살기 좋다고 그랬어요. 아무튼 여긴 서구니까 서구가 살기 좋아요. 왜냐? 이번에 서구로 좋은 학교들이 막 생겼어. 좋은 공원이 생겼어. 전철역이 들어왔어. 그러다 보니까 주거의 쾌적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서구 쪽에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주택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면 서구 지역은 땅값도 올라.
토지 부족 현상, 투기 현상도 나타나. 근데 광산구는 이번에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섰어. 학교도 별로 안 좋아. 그럼 사람들이 이탈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광산구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도 폭락하고 토지가 남아돌아. 그러면 토지를 움직일 수 있다면, 광산구에서 남는 토지를 서구로 갖다 준다면 수급 조절이 되는데 토지를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광산구 지역 따로, 서구 지역 따로따로 다른 현상이 나타나. 광산구는 부족해서 난리, 투기 현상 나타나고, 서구는 이제 사람이 없어서 난리, 침체 현상이 나타나. 그걸 갖다가 뭐라 불러주냐면,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로 서로 다른 형태의 모습이 군데군데 다르게 나타난다. 지역화, 국지화라고 해요. 이 지문은 거의 나온다고 보면 돼. 어디? 시험에 이제 이렇게 또 나왔어. 부동성으로 인해서 동일한 용도, 동일한 규모의 부동산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균질적인 가격 형성이 가능하다. 맞아, 틀려? 아니야. 부동산 위치 가치거든. 토지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지역별로 서로 다른 가격 체계가 나타나죠. 그걸 뭐라 한다? 지역화, 국지화. 정말 시험에 잘 나와요. 두 번째. 자동차 있어요, 자동차가. 자동차는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움직이죠. 자동차가 있는데 상무공원 옆에 쾌적한 환경 옆에 주차돼 있을 때하고 저기 쓰레기 매립장 옆에 주차돼 있을 때하고 어떨 때 자동차 가치가 더 비싸겠어요? 그런 걸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는 움직이는 물건이니까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그 주변 외부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자동차 가치는 영향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왜? 움직이니까. 근데 토지는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고 토지는 인접 토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인접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볼래요? A 토지가 있는데 A 토지 옆에 B 토지도 있고 C 토지, D 토지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 A 토지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섰네? 그러면 A 토지에 들어선 건 아니야. 옆에 들어섰어. 그래도 A 토지 가격에 영향 미쳐, 못 미쳐? 미치죠. 서로 인접해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니까 막 악취가 나. 그래서 A 토지 소유자가 야, 토지야, 재수 없으니까 딴 데로 가자. 옮길 수 있어, 없어? 없어. 인접해 있고 움직일 수 없으니까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면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겠죠. 그걸 갖다가 외부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효과? 읽어보세요. 무슨 효과? 외부 효과. 다음. 나중에 토지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 평가를 배우거든요.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는 위치 가치라고 해요. 11평 주택하고 43평 아파트하고 11평 아파트하고 어디가 더 비싸죠? 몇 평? 몰라. 강남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11평인데 11억이야. 저 강원도 꼴짝이는 43평인데 1억 9천 얼마야. 보세요. 똑같은 동네라면 반드시 11평보다는 43평이 비쌉니다. 그러나 위치, 지역이 다르다면 오히려 11평이 훨씬 더 비싸 버릴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몇 평이냐, 지목이 되냐. 아, 그래. 물론 그것도 관련이 있겠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이 토지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외부 지역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주변 지역을 분석해야지 부동산 가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를 무슨 분석이라고 하냐면 지역 분석이다라고 불러줍니다. 자, 다시. 토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니까 지역별로 서로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뭘 한다? 지역화, 국지화. 다음. 토지 움직이지 않죠? 토지 인접해 있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영향 받아, 안 받아? 받아. 무슨 효과? 외부 효과로 인한 무슨 분석해야 된다? 지역 분석해야 된다. 다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부증성. 자, 이제 이 부증성이 우리 시험에 여기서 직접적으로도 나오지만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계론에서 가장 오지랖이 넓은 놈이 바로 요 놈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들어볼게요. 부증성이라는 것은 토지는 증가될 수 없다. 토지 양은 더 이상 증가될 수 없다가 부증성인데요. 여기 볼게요. A 지역에 있는데 A 지역의 토지는 총 100만 제곱미터래요. 100만 제곱미터. A 지역의 토지는 총 100만 제곱미터래요. A 지역에는 택지도 있어요. 택지.
농지도 있어요. 임지도 있습니다. A 지역에서 택지는 30만 제곱미터, 농지도 30만 제곱미터, 임지는 40만 제곱미터. 어디 계산 문제 좀 해보지. 30 더하기 30은 얼마? 60 더하기 40은 100만 제곱미터 맞죠? 그죠? 근데 이번에 A 지역에 좋은 학교가 생겼나 봐. 좋은 공원이 생겼나 봐. 그러니까 A 지역에 주택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럼 주택 가격이 비싸지겠네? 땅값도 비싸지겠네? 어이구 이제 어떻게 하냐? 주택 지을 토지가 부족하네? 그러면 농지에서 5만 제곱미터, 임지에서 5만 제곱미터를 즉 10만 제곱미터를 택지로 전용해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택지 면적은 30에서 40만이 된 거 맞아요? 맞죠? 농지는 5가 줄었잖아. 임지도 5가 줄었죠. 25 더하기 35는 얼마? 60 더하기 40은 아까랑 똑같네? 그죠? 이게 이제 핵심이야. 이제 잘 들어봅니다. 첫 번째, A 지역의 물리적인 토지의 공급 상태를 보자. 한번 공급선 그려볼게요. 자, A의 토지 양은 A의 토지 양은 100만 제곱미터 맞아요? 맞죠? 자, 맨 처음에 있잖아요. 평당 가격이 10만 원 할 때 A 토지는 100만 제곱미터 있대요. 이렇게. 근데 평당 가격이 15만 원으로 인상되면 A 지역의 토지 양은 증가하겠어, 감소하겠어? 땅값 비싸지면. 그대로잖아. 아까도 100만이고 지금도 그대로 1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A 지역의 토지 물리적인 양은 계속 100만 맞습니까? 맞죠? 땅값이 올라도 100만이야, 100만. 다시. A 지역은 밤마다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면 A 지역의 땅값이 평당 5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나요? 그럼 A 지역의 땅값이 떨어지면 A 지역 토지 전체의 총량은 증가하겠어, 감소하겠어? 응? 그대로죠? 그대로죠? 그렇죠? 따라서 무슨 말하고 싶냐면 A 지역의 물리적인 토지 양은 가격에 상관없이 항상 그 양이 고정입니까? 맞죠? 따라서 A 지역의 토지의 물리적 공급곡선은 형태가 무슨 형태가 되냐? 수직이다. 다시. A 지역의 토지의 물리적 공급곡선은 어떤 형태가 된다? 수직. 수직은 반드시 무조건 뭐 고정이야? 양이 변한다, 안 변한다? 양 고정. 이게 수직입니다. 수직. 다음. 이제 나중에 수요자 경쟁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한번 들어볼게요. A 지역은 절대적으로 토지의 총량이 변하지 않죠. 수직이죠? 그렇죠? 근데 A 지역의 토지 가격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A 지역은 공급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달라지나요? 아니죠. 결국은 공급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경쟁적으로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죠. 따라서 토지 가격은 결국 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 해서 수요자 경쟁에 의해서 토지 가격이 결정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2번. 이제는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택지라는 토지의 공급의 상태를 보자. 예, 택지의 공급을 보겠습니다. 그럼 어디? 지금 택지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택지량이 얼마였지 아까? 30만 제곱미터였죠? 지금은? 자, 왜 그렇게 되는지 해볼게요. 아까 택지량이 30만 제곱미터였거든요. 평당 10만 원 할 때. 근데 A 지역은 택지 가격이 올랐어요. 15만 원으로 비싸진 거야. 왜? 택지가 부족하니까 수요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택지 가격이 상승하면 농지나 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택지로 전용하는 게 돈 되지 않나? 그렇죠? 전용하려고 해, 안 해? 해.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니까 다른 용도 토지를 10만 제곱미터를 택지로 전용해서 택지량이 40만 원으로 증가할 수 있죠. 요걸 연결해 보니까 곡선이 수직이 아니고 이렇게 됐네. 오른쪽 위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뭐라 불러주냐면 우상향이라고 그래. 뭘 한다? 우상향. 우상향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택지 가격이 상승하면 택지의 공급량은 늘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르면 다른 용도를 택지로 더 많이 전용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부증성이 뭐라고 그랬냐면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증가될 수 없다라고 그랬죠. 물리적 공급 증가되지 않았죠. 근데 택지 양은 증가했어 안 했어? 했죠. 요거는 뭐라 불러주냐면 경제적 공급이라고 그래요. 무슨 공급? 예. 자, 볼래요? A 지역 내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A 지역의 토지 총량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맞죠? 100만. 근데 A지역 내에서 택지량은 늘어날 수 있어. 대신에 다른 용도의 토지가 그만큼 감소하겠죠? 아무튼 토지 이용의 전환을 통해서 택지의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는 있다. 그런 경우를 무슨 공급이라 한다? 경제적 공급면 물리적 공급은 절대 불가능한데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요? 물리적 공급선은 수직이죠. 경제적 공급선은 뭐예요? 우상향이다. 여기서 오답이 3개가 나와요. 잘 들어볼게요. 부증성으로 인해서 A지역에서는 토지의 물리적 공급과 함께 경제적 공급도 불가능하다. OX. X.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네. 맞죠? 다음 주에 할 것 또 하면 합니다. A지역의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수직이고 맞아요? 경제적 공급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다. OX. X. 뭐죠? 우상향이다. 다시 할게요. A지역은 택지 공급이 증가했습니까? 증가했죠? 부증이 뭐야? 부증이. 증가될 수 없는 거잖아. 근데 A지역은 택지량이 30에서 40만 제곱미터로 증가했죠? 그래서 요거 보니 A지역에서는 부증성의 예외가 나타난다. OX. X입니다. 부증성 예외는 존재하지 않아요. 봐봐. A지역 아까도 총량이 100만이고 지금도 몇 만이야? 100만. 부증성 예외는 없어. 대신에 A지역 내에서 용도 전환을 통해서 어떤 용도는 면적이 정전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 어떤 용도는 줄어들 수도 있어. 하나, A지역 전체의 토지 총량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부증성 예외에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예. 자, 여기다가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책에다 체크 좀 해볼게요. 여기 또 말고 파생되는 게 되게 많아. 그냥 개념만 들으세요.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증가시킬 수 없다가 뭐야? 부증성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숫자는 자꾸 늘어나는 거야. 인간의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토지 양은 항상 그대로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토지가 귀해집니까? 상대적인 지속성이 커지겠죠. 부족해지잖아. 그러니까 독점적인 소유욕구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죠? 인간은 늘어나는데 토지는 부족하니까 토지 가격 상승, 지가라는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인간은 자꾸 숫자가 늘어나는데 토지가 한정적이야. 그러니까 주어진 토지를 가지고 잘 써야 돼. 최유효 이용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또 도심지는 토지는 그대로인데 자꾸 수요가 집중돼.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비싸. 그러니까 건물 듬성듬성 지어서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높은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죠. 모일집해서 집약적 이용이 나타나요. 또 100원짜리 사탕은 또는 분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그 양을 생산할 수 있어. 필요하면. 그래서 이 물건은 소유자한테 네 마음대로 써도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토지는 자꾸 사람은 늘어나는데 토지는 한정적이야. 그리고 우리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후세들까지 계속 이 공간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토지는 국가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개인의 철저한 사유재가 아니고 사회적 공공재다. 그래서 토지는 사회성 공공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인의 토지라고 해서 개인 멋대로 이용하게끔 방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절대적 소유권을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떤 소유권만? 상대적 소유권만 허용한다. 이런 것들이 쫙 이제 나옵니다. 이제 책 봅니다. 77. 자, 중간에 그 동그라미 2번 있죠? 부동산 시장의 지역화, 국지화 지역화 봅니까? 동그라미 2번? 보여, 안 보여? 그 별표 치고 밑줄. 동그라미 2번 별표. 부동산 시장의 국지화 지역 분석 근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3번, 동그라미 3번도 일단 밑줄만 그어봐. 임장활동, 정보활동이란 말이 있죠? 예, 자, 여기도 주목. 그냥 밑줄만 그어. 직접 가서 토지를 확인하는 게 임장활동이에요. 직접 가서 토지를 확인하는 게 임장활동이다. 제가 이번에 저기 그 노안, 저기 나주 노안 그쪽에 있는 땅을 좀 살라고 그래요. 근데 가서 봐야 되는데 너무 바빠. 그래가지고 중개업자한테 나 바쁘니까 그 땅 우리 저 사무실로 앞으로 택배로 좀 보내라고. 이게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토지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되죠. 그걸 갖다 임장활동, 정보활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임장활동, 정보활동 필요한 거 맞죠? 넘기세요. 78페이지. 동그라미 4번 외부 효과 발생 보이세요? 동그라미 4번 바로 밑에 니은 있죠. 니은. 별표 쳐놓고 세 줄 다 밑줄 거나. 니은.
부동산 주변의 환경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라 하며 어쩌고 저쩌고 별표 치고 세 줄 다 밑줄 거나. (79페이지) 부증성 보이시죠? 79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자, 79페이지 부증성 오른쪽 위에 별표 쳐. 제목이다, 별표 제목. 다 읽을 것. 그건 다 읽어봐야 돼. 다 읽어봐야 돼. 예. 그러면서 자, 어디? 중간에 그림 보이죠? 직접 손으로 써보게. 첫 번째 그림, 토지의 물리적 공곡선 뭐라고 쓰고 싶어요? 수직. 토지의 물리적 공곡선 수직. 오른쪽에는 경제적 공급이네. 어떻게 쓰고 싶어? 우상향. 동그라미 니은, 디귿 다 별표. 니은, 디귿 별표. 그리고 디귿 별표 쳤죠? 디귿 세 번째 줄에 중간에 부증성의 의의가 아니라 보여요? 자, 거기 색깔표를 칠해. 부증성의 의의가 아니라 자원의 토지의 이용 전환이며 경제적 공급에 해당된다. 예. 아까 부증성의 의의는 없다고 그랬죠? 됐고요. 넘기세요. 동그라미 니은의 두 번째 줄. 토지 공급은 단기적으로 보이세요? 동그라미 니은의 두 번째 줄. 단기적으로. 자, 거기서부터 밑줄.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탄력적이라 할 수 있다. 동그라미 니은의 두 번째 줄 있습니다. 밑줄 그어놓고요. 이거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다음 주에 그냥 밑줄만 그어놓으면 돼요.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자, 기역의 두 번째 줄에 보니까 토지 부족 문제의 근원이 되고 집가 상승의 원인이란 말 있죠? 네, 색깔표를 칠해. 밑줄 빨간색으로 색깔표를 칠하세요. 니은 두 번째 줄 토지 공개념 도입이 되는 근거 밑줄. 이게 뭐냐? 토지는 사회성 공공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익의 일부도 제한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을 토지 공개념이라고 그래요. 다음 동그라미 디귿 보이시죠? 디귿에 중간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토지를 집약적 효율적으로 이용이란 말이 나왔어요. 예, 집약적 효율적 이용. 색깔표를 칠하면서요. 4번 문장 끝에 수요자 경쟁이란 말 있죠? 수요자 경쟁 체크. 5번 문장 끝에 최유효 이용의 원칙. 최유효 이용의 원칙. 6번 중간에 독점 소유욕. 지금 체크해 놨던 부분들은 반드시 보셔야 돼요. 여기저기 계속 나오거든요. 부증성.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보죠. 두 번째 시간 아까 토지의 분류했어요. 토지의 분류. 그러면서 자, 택지 주상공 있죠? 택지 부지 누가 광해의 개념이야? 부지가 광해의 개념이다. 아까 해봤죠? 부지가 더 광해의 개념이다. 요거 했고요. 후보지 이행지 기억나시죠?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의 큰 분류 속에서 바뀌는 게 뭐죠? 후보지. 택지 지역 내에서, 농지 지역 내에서, 임지 지역 내에서만 소분류 속에 바뀌는 것은 이행지라고 했죠. 네. 지번은 필지고 용도는 획지라고 했죠. 예. 아까 나지 건부지 해봤네. 나지 건부지. 건물이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건부지는 활용상의 제약이 발생하니까 건부 감가가 나타난다. 요런 거에 주고 나머지는 뭐 참고로 이제 보시면 뭐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토지의 특성을 해봤죠. 토지의 특성. 자, 자연적 특성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특성이 있었는데 선천적이고 불변적이고 고정적인 것은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자연적 특성은 부동성 같은 거.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자연이 원래부터 자연적으로 생긴 거죠. 그래서 선천적이고 불변적이고 고정적이다 이러면 되겠고. 다음 용도의 다양성 같은 경우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후천적이고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됐죠? 여기 시험이 절대적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부동성이 있어. 부동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시험의 핵심 포인트가 두 가지다.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군데군데 서로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동그라미 일부 아까 뭐라고 그랬지? 지역 국지화. 지역화 국지화. 다음 토지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토지 외부로부터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무슨 효과? 외부 효과에 의해서 무슨 분석의 근거? 지역 분석의 근거. 그리고 부증성에서
핵심에 일단 요거 먼저 잡는 거야, 이거. 책에는 지금 이런 설명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 설명을 잡는 게 핵심이야. 다시. A지역의 토지 양이 최초에는 30, 30, 40, 100만이었다. 근데 A지역의 택지가 부족해서 농지 5만을, 인지 5만을 택지로 전용해서 택지가 30에서 10이 늘어나서 40이다. 근데 농지는 5가 줄었으니까 25다. 임지도 5가 줄었으니까 35다. 다 합쳐도 역시 A지역의 토지 양은 얼마다? 100만이다. 따라서 A지역의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절대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곡선은 수, 직, 항상 양 고정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A지역 내에서 택지 양은 증가할 수 있나요? 있잖아. 증가했잖아. 그것은 부증성 예외라고? 가 아니고 용도를 바꿔서 공급하는 택지의 무슨 공급이다? 경제적 공급이다. 그러면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죠. 그러면서 경제적 공급 곡선은 형태가 어떤 형태다? 우상향.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키포인트. 네. 자, 그럼 잠깐 휴식했다가 영속성부터 시작하죠. 네.